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날씨가 뉴스입니다. 서울 영하 12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겨울이 춥다지만 이번 한파는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라 그런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꼼짝 않고 강력합니다. 그런데요, 일명 김영란법은 시행 1년 만에 결국 꼼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 어제 통과가 된 건데요. 농어민들은 환영이지만 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는 것이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집니다. 이러다가 계속 슬금슬금 꿈쩍꿈쩍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닌지, 부정부패 원천 차단이라는 원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한국당의 3파전입니다. 정치권,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으로 뜨거울 것 같아요. 네, 후보가 3명이죠. 김성태, 홍문종, 한선교 의원인데요. 예. 김성태 후보는 친홍준표, 홍문종 후보는 친박근혜, 또 한선교 후보는 중립지대 후보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때문에 원내대표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 각 세력의 우위를 엿볼 수가 있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오후 4시에 합동토론회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득표자 2사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결선 투표요? 네, 현재까지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당 안팎에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당내 친박 세력의 거취, 또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의 그런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또 예. 대여 투쟁의 수위도 달라질 것 같네요. 오늘 뉴스닥 있는 날입니다. 뉴스닥에서도 이 얘기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사드 역지사지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역지사지 해법을 강조했더라고요. 네, 방중을 앞두고요,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기자가 3불 원칙을 다시 물었는데요. 3불 원칙이라 하면 이제 사드를 추가 배치 않겠다,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엮이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한국이 지킬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만 말해서 논의 확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 간 회담 후에도 공동 성명을 채택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사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가 드러날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내일 중국을 찾는데 문 대통령 마음이 결코 가볍진 않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공동성명 채택도 안 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게 사드 앙금이 완전히 가시진 않은 느낌? 그야말로 봉합이죠. 그렇죠. 마지막 포인트 봅니다. 구속시험대에 오른 전현 실세들입니다. 전현 실세들. 이명박 정부 때의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또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겁니까? 네, 김 전 비서관은 군의 댓글 공작 혐의,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김태훈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로 불리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군의 정치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오늘 두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현 정권 실세를 타겟으로 잡은 검찰이 얼마나 보강 수사를 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번이 세 번째죠. 세 번째죠. 예, 세 번째 영장 청구인데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법원이 그냥 북적북적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짝퉁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각수채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 의원님이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예, 어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이 됐죠. 박주원 최고위원.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 CD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DJ 것이라고 하면서 주성영 의원에게 건넨 적이 없다. 이건 대하소설급의 음모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모에 연관된 인물, 이른바 배후 인물로 같은 당의 이모 의원. 제가 이제 이모 의원이 누구냐라고 계속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용주 의원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반대파의 음모다라는 주장이었죠. 이용주 의원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용주 의원님, 이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 이름보다는 이모 의원으로 더 알려진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거는 음모고 그 음모의 배우가 이모 의원, 이용주 의원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뭘 근거로 이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이제 보시면은 이번 사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그렇죠. 그래서 그 음모론에 제가 관련돼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경향신문의 보도, 단독 기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저는 그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과 기사의 보도의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저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 의원들이 경향신문 보도 관련해서 기자를 만났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번 사태의 음모론의 근원지로 저를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다. 근데 박주원, 예, 말씀하세요. 박주원 최고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징계 절차를 제가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약간 틀린데요. 당일 오후에 저희들이 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 당의 모 중진 의원께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비상징계 절차를 받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셨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 안철수 대표도 동의를 해서 비상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지 제가 주장한 적 없다. 징계 절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그 징계 주장하신 분은 박지원 전 대표시죠? 제가 직접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먼저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가 된 거고 나는 전혀 앞장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은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날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관련된 문건이라고 그러면서 제시를 하시더라. 그걸 그 사이에 어떻게 구해서 그걸 갖고 흔들 수가 있느냐. 사정당국으로부터 뭔가 그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준비해놨다가 그날 흔드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죠. 그날 아침부터 경향신문 보도로서 당이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박주원 최고위원의 변명 내용, 변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나왔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오후 4시로 당의 의총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당의 논란에 보면은 주성영 전 의원이 DJ 비자금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에 해당 판결문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에다가 그 당시 그 판결문 좀 주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의총 전에 의총하는 진행하는 와중에 그 판결문 절차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 보니까 박지원 최고원이 말하는 내용은 이거잖아요. 본인이 주성영 의원을 만난 것은 맞고 자료를 준 것은 맞으나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자료라 하면서 준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저희 어제 인터뷰에서는요. 아예 2006년에는 만난 적도 없다. 만난 것 자체도 부인하셨어요. 자료를 건넨 건 물론 부인이고. 어쨌든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말이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주성영 의원의 해당 관련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검찰 관계자로부터 CD를 받았고 당시 검찰 관계자가 이 자료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다.
하고 하면서 주었다는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판결문에. 예. 저희가 의원총회 때 그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성영 의원의 판결에는 당시 검찰 관계자가 시위를 줍고 줄 당시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관련 차례다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게 명확히 나타나 있어서.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판결문에 제보자라고 써 있는 검찰 관계자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 관계없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당장 그날 징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음모 아니냐. 오히려 당 사람을 감싸면서 아니라고 같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편을 들고 있더라. 이건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당일날만 하더라도 박지원 최고위원의 변명 내용은 주성영 의원을 만난 것도 맞다. 자료 준 것도 맞다. 단지 DJ 비자금 관련 자료라고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또 좀 내용이 달라졌겠지만은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수사 관련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구해서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판결문, 특히 법사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판결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지금 뭐 청취자 문자들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또 이제 뭐 세간에 도는 이야기도 혹시 이용주 의원 뒤에 박지원 전 대표가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배우의 배우설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들이 배우라고 한다면은 예. 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저희 당이 예산 정국을 잘 처리해서 예. 국민들로 지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터뜨려 가지고 그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굳이 찬물 끼얹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지금 물론 맞습니다만 최근에 당 내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는 안철수 대표 측이 있고 그건 안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 다음 날 안 대표는 호남에 내려가기로 한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안 대표하고 안 대표 측근인 박 최고위원의 추락을 노린 음모다라고 음모론이 피어날 법한 정황이긴 했어요. 이용주 의원님. 결국 그것은 경향신문에서 담당 기자가 왜 그것을 그 날짜에 했는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게 야당이 국민의당이 경향신문 언론을 움직여서 그걸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 번지수 잘못 찾았다. 물어보고 싶으면 경향신문에 물어봐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나의 9년 전 의혹을 사정당국 기억실한 사람이 이제 와서 언론에 제보하고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 보느냐. 물론 뭐 국민의당 누군가가 직접 경향신문 기자하고 접촉은 안 했더라도 어디선가 소스가 흘러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뭐 그런 의문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건 이거죠. 이런 의혹이 지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2008년 주성영 의원의 그 당시 사건 당시 언론들을 다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이미 주성영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줄 당시에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줬다는 내용이 2008년도 언론 보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어제 어설픈 대하소설급 음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용주 의원 말씀을 쭉 종합해보면 그런 음모의 가능성은 뭐 요새 말로 1도 없다. 전혀 없다. 1도 없다. 대하소설이 아니고 굳이 한다면 픽션이 아니라 팩션일 가능성은 있다. 픽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팩션.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다. 아, 팩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말입니다, 이 의원님. 아니, 이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은 이거 정말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니냐, 당이. 이런 얘기 나와요. 이혼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한 것보다 이혼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고 그때마다 이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틀린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충분히 그런 노력이 가능한 시간을 보고 특히 뭐 이혼하다 보면은 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숙려기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려기간 4주 있죠. 예. 충분히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 들어있다. 어느 날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범위를 넘어섰고 분당 탈당을 운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재신임이란 것은 지금 당내에 바른정당 통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방법론 쪽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할 필요성은 있고 그게 리더십의 문제로 리더십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리더십을 수립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재신임 문제는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주성영 의원 녹취록을 박주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현재와 같은 입장에 있는데 주성영 의원이 거기에 대고 입을 맞춰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신뢰라든지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성영 전 의원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특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녹취록 지금 공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며칠 있다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며칠 있다 하겠다. 왜 며칠 있다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은 수요일, 목요일로 징계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절차에 불쑥 내게 되면 또 그게 편집이 됐네 안 됐네 어디가 빠졌네 이렇게 또 새로운 논란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해라. 빨리 공개하는 게 맞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말로는 이혼 아니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심리적 이혼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각방 쓰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용주 의원은 말씀을 하셨지만 숙려기간 4주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4주 동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김현정 앵커는 세금 체납한 거 없으시죠? 저는 없죠. 국세청이 공익 상습 체납자 2만 1,000여 명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김현정 앵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체납할 만큼 많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11조 4,700억 원 규모.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이 251조 원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4.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만 추렸는데도 11조 4,700억. 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3억에서 2억 이상으로 확대가 됐죠. 네. 그래서 공개된 명단도 작년보다 한 4,700명가량이 늘어났는데요. 이 체납 금액은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그러니까 14%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이게 우리가 열심히 거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좀 하기도 하던데요. 이 고액 개인 상위는 모두 기업인이 차지를 했습니다. 기업인들. 이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1위를 차지했고요. 효자건설 회장. 네. 2위는 증여세 392억 원을 내지 않은 신동진 전 이프 대표. 3위는 369억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그리고 유병원 전 회장의 세 자녀 유섬나, 상나, 혁기 씨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어떤 그런 체납액이라 죄송합니다. 아유, 날이 추워서. 체납액이라기보다는 유병원 회장 사망으로 유 전 회장에게 추징됐던 증여세 115억 원이 상속이 된 겁니다. 여기도 증여세. 네. 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이 노래 희나리로 유명한 가수 구창모 씨.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구창모 씨요? 희나리에? 네. 하이틴 스타 출신 배우 김혜선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혜선 씨는 뭐 열심히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체납자들은 체납액이 2억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명단에 남게 돼서 공개됩니다.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 뉴스의 행간 이면도 분석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행간은 갈수록 돈 숨기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입니다. 돈 숨기는 방법. 대표적인 게 위장 이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일단 한쪽으로 재산 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30억 원을 탈루한 한 부부 얘기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집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예. 금고 2개를 찾았습니다. 2개. 근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금고에. 원래는 금고문을 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따지 않고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어허. 새벽까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문을 열었는데요. 결국 열었어요. 5만 원권 4억 3천만 원 다발. 4억 5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3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금고에 그러면은 잠깐만 얼마 들어있는 거? 거의 한 1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9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있었던 거죠. 골드바 3개가 이렇게 4억 5천만 원 들려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또 국세청 수색에 대비해서 돈 숨기는 방법도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식입니까? 예전에는 수색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문을 안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이에 돈 숨기는 거거든요. 세탁기에 갖다 넣어놓든가 아니면 아궁이에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이번에는 소파가 등장했습니다. 소파가요? 이 범죄 영화 보면 소파 칼로 쫙 뜯으면은 현금 막 나오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에서 봤죠. 그런 영화 장면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요? 소파 등받이에 1,000만 원짜리 수표 등 4천만 원을 숨겼다 들통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들이닥칠 걸 알고 평소에 알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죠. 다 대부분 들이닥칠 줄 아는 거죠. 이 정도 고액 체납자들은. 소파 등받이에다가. 네네. 참 대단하네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정말 그야말로 세금 전쟁입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숨기는 게 더 쉽다는 인식이 팽배하다입니다. 그래요? 이 국세청 명단을 보면은요. 이 국세청이 뭐 공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 이전에 잘 걷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1.2%에 불과합니다. 1.2%? 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제대로 못 걷거나 안 내고 있거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허구한 날 체납자 집만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납세자들도 차라리 안 내는 게 낫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국세청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깨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낼 사람들이 좀 제대로 내줘야 되고요. 당연하고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비트코인 투자보다 체납자 신고가 훨씬 더 쉽다입니다. 체납자 신고가요? 네. 요즘은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뭐 하루 등락폭이 40%에 육박하고 잠도 못 자고 투자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칫하면 쪽박 차는데 이거에 비하면 체납자 파파라치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은 이거 돈 줍니까? 징수액의 5에서 한 15%까지 주고요. 최대 금액을 20억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파파라치한테? 예. 명단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집 동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재벌집 근처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별의별 방법이 다 있네요. 라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많이 추우시죠? 이 세금 체납한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더 마음이 추워집니다. 지금 어디서 떨고 계세요? 광화문에서는요. KBS의 박대기 기자가 지금 떨면서 대기 중입니다. 무슨 일인지 2부에서 확인하시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이요. KBS가 파업을 시작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KBS 새노조는 지난 화요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KBS의 박대기 기자가 광화문에서 대기 중입니다. 직접 만나보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에서는요. 성무소장과 이준석 위원장이 꼽아온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확인을 해보시고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맞춰보세요. 오늘 날씨 실화냐? 핫팩 붙여야 할 각? 에바 참치 춥다.
이게요, 요즘 유행하는 급식체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암호 같은 말을 서울대 국문과 박진호 교수와 함께 풀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KBS 파업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일부터요. KBS 새노조의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노조원들이 돌아가면서 비리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죠. 이 추운데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끊이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KBS 파업 100일이 되는 날 아침 광화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 눈사람 기자로 익숙한 KBS 박대기 기자 광화문 현장에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화문 어디쯤에 계십니까? 네, 저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습니다. 동상 앞에. 오늘 아침 온도가 네. 영하 12도. 좀 많이 추우시죠? 네.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예. 좀 춥네요. 입도 약간 얼어붙고요. 예. 입도 얼어붙고.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반가워요. 예. 지금 뒤쪽에 뭔가 뭐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저희 KBS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이 24시간 연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시간이 넘었는데요. 일주일째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왜 파업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KBS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중이군요. 예, 그 소리랑 좀 섞여가지고 조금 들으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양해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박대기 기자가 광화문에 나가 있다고 해서 이거 눈까지 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눈은 안 오네요, 오늘 다행히. 예, 오늘 하늘은 다행히 맑습니다. 그래요.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하는 심정이 어떠세요? 예, 뭐 날씨도 춥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반팔 입고 파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팔 입고 파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뭐 눈 오고 이렇게 추운 날씨까지 계속될 줄은 처음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좀 조급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동안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것도 많고, 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또 KBS를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도 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24시간 안 끊어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발언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지금도 이제 실시간 중계되고 있고, 그동안 이제 발언한 영상은 시청자분들이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밤 12시 넘어가면 사실은 듣는 사람도 없을 텐데. 예. 그렇지만 또 심야에 활동하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서 거기 이제 댓글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말씀해주시고 공감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어떤 내용들을 주로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예. 무엇보다 이제 KBS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어떤 문제적인 상황들이 있었는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점에서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난 9년 동안 6번 파업을 했었습니다. 6번. 예, 그동안 파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금 인상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파업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항상 이제 공정방송이 흔들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보도라든지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야 될 방송이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파업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제대로 끝까지 싸웠으면은 어떻게 저희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은 왜 그러지 못했나 이런 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근데 박대기 기자. 노조가 지목한 그 비리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가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 된 거 아닌가요? 해결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해임 절차가 뭐 오늘 결정해서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고 저희가 이제 계속 여름부터 계속 파업을 해온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광화문 현장 연결하고 있습니다. KBS의 박대기 기자 연결을 하고 있는데 뒤에 계속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죠. 이제 KBS 노조원들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요. 저 박대기 기자.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막 발언 끝내신 분 한 분 잠깐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예,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바꿔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누구십니까? 네, 저는, KBS 영상제작국의 카메라 감독 김기룡 감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조합원 자격으로. 지금 저희, 릴레이 발언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뒤에서 계속 말씀하시던 그분이신 거예요, 그럼?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많이 추우시죠? 네, 좀 많이 춥긴 한데요. 예. 근데 저를 비롯해서 또 동료분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릴레이 발언에 참여해 주시고 있어서. 예. 네, 그렇게 막 춥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근데 한번. 지금. 네, 거의 한 20분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20분이나 아침에. 예.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방송이니까 한번 제가. KBS의 직원들, 동료들, 또 뭐 청취자들을 향해서 힘찬 기합 소리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변 분들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제가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라고 구호를 외치면. 그 동료, 이제 선후배분들이 똑같이 후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 네, 들으셨나요? 아니,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전달은 됩니다. 예, 감독님. 하여튼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얼른 가서 좀 뜨끈한 어묵 국물이라도 한 국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대기 기자 좀 다시 바꿔주세요. 네, 다시 바꿔드릴게요. 예. 박대기 기자. 바꿨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거기 한 지금 20분 모여 계시다 그랬는데, 지금 MBC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부러우실 것 같아요, KBS 분들이. 예, 저도 어제 영상으로 MBC 이용화 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회사로 복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부럽기도 하고 참 잘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부럽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는데, 이제 박대기 기자 하면은 눈사람 기자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올겨울에는 뉴스에서 그 모습을 못 보고 파업 현장에서 봐야 되는, 파업 현장에서 뉴스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바람이 있다면, 개인적인 소망도 좋고요. 예. 무엇보다 KBS가 국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BS는 모든 국민이 한 톤, 두 톤 내신 그 돈으로 만들어진 재산인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알리는 그런 감시견 언론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달라진 모습으로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도 지금 KBS가 다시 정상화되면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시청률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방송 돼주시라, 이런 응원 문자 잊지 마시고요. 예. 다시 눈 맞으시면서 리포팅하는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꼭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화문 현장에 있는 KBS의 박대기 기자. 좀 파업 벌써 100일이나 된지 몰랐네요. 100일 된 그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춥죠? 예. 내복 입으신 분, 두 분. 예, 저는 어제부터 내복을 입었습니다. 허 소장이 착용하셨고, 우리 이준석 위원장. 맨날 입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입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입었어요. 고백하자면. 너무 추워서. 그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비법? 혹시?
소장님 내복. 예, 뭐 가장 추울 때는 내복을 입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리고 뭐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게 최고의 비법이죠. 뜨끈한 아랫목에서. 저는 집에 있으면은 계속 커피를 끓여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하루에 20잔 먹은 적도 있어요. 거의. 그래요. 굉장히 날씨가 오늘 추운데 정치권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국민의당은 아까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지금 안에 그 분위기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용암 끓듯이 끓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부글부글 중이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의 날입니다. 결전의 날이고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마 이 이야기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이중석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왜 상한가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대협 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물론 뭐 벌써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권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죠.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야구 경기 시구하러 가실 때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따라갔나. 또 뭐 전남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죠. 그런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레바논 특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지금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비서실장이 왜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갔는가? 이건 모종의 다른 임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뭐 막 돌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래도 비서실장쯤은 가야만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다.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국민도 액면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것이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특사 파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화의 물꼬 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그런 특사설이 안 나왔겠죠. 비밀 접촉설이.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그 우리 세대의 가장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사일 핵실험 또 동계올림픽이 곧 열릴 텐데 이거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 이러니까 막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해서 좀 남북관계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는데 과거의 정권에서는 비밀 접촉설이 있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청와대가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띄워주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뭐 그 안 띄워줘도 원래 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뭐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 사정을 위한 사전 양해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캐러 거기 보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비리는 이미 캤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 그 상대국이 있으니 상대국의 사전 양해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온갖 별 얘기가 다 돌아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임종석의 작은 움직임에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간다. 왠가 지난번에 보면 뭐 부항 뜬 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미국 출국할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스타예요. 스타 이슈메이커. 뭐라든지 다 관심이 되는. 그만큼 임종석과 뭐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하고 주사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격 안 된 겁니까?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종석의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 도와준 거예요? 뭐 임종석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파는 다 던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걸 굳이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 봐야 어느 국민이 뭐 그걸로 임종석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파 논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이제는 전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대북 특사로 만약에 임종석 의원이 활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합하냐?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북한의 옹호적인 입장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바뀌죠 사람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북주의자 중에 최고 반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향했다라고 또 이제 밝히는 것도 뭐 굳이 다시 밝혀야 된다면은 그런 인물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나는 자유대한민국을 옹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낀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MB 정부와 엮어가지고 바라카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가지 측면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설 및 운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해명하러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 과정이 있어가지고 MB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아까 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뭐 운영 국가로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 역할을 당신들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미리 그렇죠. 사전에 양해구하기 위해서. 몇십 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비서실장이 특사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짚고 가야 될 게요. 뭐요? 추사파였다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북한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아마도 그때 전대입 세대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의원을 보낸 거는 맞잖아요.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면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순 논리로 임종석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그냥 이렇게 확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는 것만 팩트다 이 말씀이신 팩트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다 부인했거든요. 북한과 접촉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다가 양해구하러 간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큰 역할을 하러 간 게 아니면은 비서실장까지 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부인했기 때문에 더 확정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한가라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에 올리셨는데 예. 근데 일요일에 마라톤 나갔다가 박지원 의원이 계란 맞았잖아요. 계란을 안 맞았으면 상한가에 안 올렸을 것 같은데. 맞아서? 네, 계란을 맞았다는 건 이제 어쨌든 국내 정치에서 한 축을 이제 또 맡고 계시다는 것도 이제 보여준 것인 게 이게 안철수 의원이 여성 지지자가 이제 계란을 던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를 상당히 궁지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상 뭐 당권 정지 사퇴.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박주원하고 박지원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박주선도 다른 사람. 박주선도 다른 사람이고요. 박주원, 박지원. 예. 그래서 박주원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상 뭐 최고위 사퇴까지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하면서 최고위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둘 다 친안철수계 이제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정당에서 최고위원회가 무너지는 시점, 그러니까 다시 당대표 선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최고위원이 한 3명 정도 사퇴했을 때입니다. 한 3명, 4명 정도 사퇴하게 되면은 이건 지도부로서 선출된 지도부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 네, 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국민의당이 이제 2명 정도 선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명 선 가게 되면은 지금 이미 어느 분들은 말을 하십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또는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사실 이런 국면을 만든 것이 아니냐. 혹시 뭐 아무래도 DJ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도 아마 박지원 의원이 뒤에서 물밑조율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은 그 박지원 대표의 편입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호남파, 통합 반대파 편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해서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효과를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면은 4개월 전부터 이제 굵직굵직한 후보들은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럼 2월 13일 아닙니까? 2월 13일부터 예비 등록 시작하면은 그 전에 그게 이제 그 설쯤이기 때문에 그 직전인 한 1월 말까지는 대충 결정이 나야 돼요. 통합을 할지 말지가. 네,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예비 후보들이 초록색 잠바를 입을지 아니면 파란색 잠바를 입을지 아니면 뭐 다른 색깔 잠바를 입을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결정 못 하고 마음 급한 사람들이 잠바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은 통합 반대파기 때문에 무조건 1월 한 중순까지만 이런 국면을 끌고 나갈 수 있으면은 통합이 무산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설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박주원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막 터지고 당이 정신없게 되면 통합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끌어서 1월 넘어가다 보면 통합 자체가 힘들어지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시간은 박지원, 호남파 의원들 편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도 그렇지만 최근에 김무성 대표도 보면요. 바른정당일 때 탈출파 사태가 생겼을 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12월 이제 12일이죠 오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달쯤 전에는 자유한국당에 가가지고 후보군인 김성태 의원을 도와줘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통합 타이밍 놓쳤다고 보세요? 박지원 대표도 이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끌면 된다 생각하고 역산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럼 통합 어렵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던지든지. 그러니까 아예 확 던지든지 그냥. 던지고 무조건 하겠다 통합으로. 던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협상하고 뭐 전국을 돌면서 사람을 설득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박지원 대표의 지연 전술이 그냥 말려서 불가능할 거라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을 상한가로 뽑아오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허 소장님은 하한가로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을 뽑으셨더라고요. 하한가로. 그 말씀은 그러면 호남파가 안철수 대표의 통합을 막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허 소장님은? 통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당의 이제 이게 역할이나 위상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 상태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당을 깨고 나가지는 못해요. 먼저 깨고. 왜냐하면 그럼 자기 혼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 의원 데리고 가지만 자기가 박차고 나가게 되면은 비례대표들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면 통합의 의미도 없고 통합을 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원내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중진들도 당을 먼저 깨고 나가기는 어렵죠. 20석 이상이 확인돼야만 깨고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지연 전술이라고 했는데 시간 끌기. 뭐 그런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연 전술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연을 하려면 또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안이나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내부 싸움만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데에서 호남 중진들의 모습이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을 깨고 나갈 때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이 내세우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뭐고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명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확 와닿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치라는 게 커다란 명분과 대중적 호소력으로 하는 건데 그것 없이 오로지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정치 생명 유지나 이런 걸로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호남 중진들은 정치 구단이 돼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은 잘 지킬지 모르지만 국민적으로 크게 박수받는 모습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는 건 유능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호남 중진들은 정치 구단이고 안철수 대표는 정치 구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목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회 마라톤 대회. 맞아요. 제1회 마라톤 대회에서 보여준 건 뭔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당권 다툼을 하고 있고 권력 다툼, 계란이 날아다니고 이런 모습.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또 이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그건 이제 정치 구단의 모습이죠. 그거는 여유 있게 닦아내는 모습. 그게 정치 구단의 모습인 거예요? 뭐 당했지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옆에서 그런 모습이 연출됐을 때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질타를 해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또 모습인데 뭐 안철수 대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하고는 무관한 듯 그냥 달리기만 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말을 하긴 했습니다. 다음 날만.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타이밍을 놓쳤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오히려 이 모습의 수혜자가 자기가 될 텐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순발력의 부족 같은 것도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어느 쪽도 뚜렷한 명분은 없고 국민적 느낌 공감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호남 중진들도
이번에는 한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시대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예. 어쨌든 삼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JP도 이제 총리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들의 퇴장을 이제 생각한 것처럼 예. 이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중진들이 지금 수사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들의 퇴장이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인 상황 속에서 그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쨌든 중진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시대가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국민의당에 계신 지금 뭐 물론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그렇고 중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류에 대한 저항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지금 더 이상 이제 지역구 또는 이제 박지원 대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당에서 DJ 정신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이론도 20년, 30년 지속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DJ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신 지 20년 됐거든요,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붙들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 이렇게 되면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로 자연히 가게 되는데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골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오늘 치러지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여러분 후보를 다 알고는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일단 관심이 너무 저는 166석의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분위기 안 사는 거죠. 처음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후보 116석. 네, 후보 나온 분들 사실 보면요. 그 친박을 대표해서 홍문정 의원 그리고 중간지대를 대표해가지고 한성교 의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홍준표계 더하기 김무성계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김성태 의원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러닝메이트 구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구하기는 구했나요, 다? 네, 다 구하긴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특이했던 거는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같은 수도권에 있는 친박계 의원인 함진규 의원은 이제 러닝메이트를 정하는 등 각자 이제 개파색을 좀 옅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거 결과는 이미 보인다. 뭐냐면 첫 번째 이제 1차 투표해가지고 이제 과반 없으면 결선 가거든요. 근데 1차 투표에서 김성태 의원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누가 올라와도 한성교 의원이 된다. 한성교 올라오기보다는. 잠깐만요. 아직 투표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측은 결선 투표 가면 한성교 의원이 될 거다? 그렇죠.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극명하게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의 표는 호환성이 없습니다. 김성태 찍었던 사람이 갑자기 결선 가서 홍문종 찍을 사람 없고요. 네, 홍문종 찍은 사람이 갑자기 김성태 찍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성규 이제 의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반 저지하고 2등으로만 올라갈 수 있으면은 올라가면은 상대편 떨어진 사람 표를 싹 받습니다. 그래요, 허 소장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이런 예측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1차전에서 가반 득표하기 참 쉽지 않죠. 팽팽한 구도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홍준표라는 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의 뭐 이런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당내에서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어차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방식의 생존을 추구하는 거죠. 친박 계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원내대표를 먹어서 우리 정치적인 활로를 개척해보자는 거고 강한 친박 그 의식이 아닌 분들은 어쨌든 당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당이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지도부가 단합하고 대여 투쟁을 잘해줘야 된다. 그럼 어차피 홍준표가 지금 당 대표면은 홍준표와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원내대표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을 할 것이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을 해줄 원내대표를 필요로 하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일단은 제일 그렇죠. 유리하다는 얘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반으로 바로 나타나 버리면은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결선을 가게 되면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결선에 오늘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를 지켜보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향 끼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요. 지금 사실 김성태 의원을 뽑는다 해가지고 김성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김무성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김성태 의원을 뽑는 건 김무성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거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 배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상임위원장 배정 등을 이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이 확 쏠립니다. 아무리 대표와 원내대표 체계가 양립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12월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 대통합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고양이 손이라도 도와야 되니까 10표라도 더 얹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이걸 이기게 됐을 때 결국에는 김성태 의원의 사실상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당권이 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저항감이 친박계는 상당히 작동할 겁니다. 친박의 반발이 작동할 그렇기 거다.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그걸 또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함진기 의원 같은 경우를 대호에서 이탈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친박계를 끌어들이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남권의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도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정치는 원래 합종 연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종 연행을 김성태 의원 측에서 아주 지혜롭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왜 어떻게 표를 모을지를 지금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김무성 의원과의 갈등설을 미리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뭐 당연히 갈등은 정치 권력이라는 게 이제 한 단계에서는 연합하고 가다가 그 단계를 넘었으면 또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표면 노출이 좀 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친박이 어느 정도 뭉친지 보려면요 투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최경환 의원 그리고 좀 아프다고 알려진 이우연 의원이 투표장에 나타나는지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친박이 뭉치느냐 못 뭉치느냐 바짓가랑이 다 끌어올려가 선거에 임하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오늘요 최근 들어서 한 뉴스닥 중에 제일 정치적인 분석이 날카롭게 빛나던 허성무 소장님 안경도 중간에 끼시고 뉴스닥 상한가 한가 문을 닫으면서 이준석 위원장님 내일은 내복 입고 다니셔야 돼요. 감기 걸리고 큰일 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닥 감사합니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남힘님 4.16 합창단 응원합니다. 8612님도 4.16 합창단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해지네요. 김미현님도 문자 주셨고요. 박명세님도 응원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월호 합창단을 마지막 편으로 해서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30부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소리가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은 이제 뉴스를 1시간 반 동안 빽빽하게 긴장감 있게 전해드리다가 이 3분 동안은 저는 힐링의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30부작 그동안 고생해준 유창수, 민경남, 박선영, 김지민 PD, 또 정결이, 곽지연 리포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청취자들께도 많은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오늘 날씨 싫어하냐? 에바 참치 춥다. 핫팩 붙여야 할 각? 빼박 캔트. 인정? 인정. 동의? 보감. 여러분 얼마나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일명 급식체라고 불리는 말투랍니다.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먹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다 해서 급식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급식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말투랍니다. 대체 급식체, 이 정체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또 이런 언어의 유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짚어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읽은 그 문장 오늘 날씨 싫어하냐? 핫팩 붙여야 할 각? 빼박 캔트? 동의, 보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예,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만, 예.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화냐 이거는 근데 오늘 날씨 영하 10도라는데 그거 진짜냐, 정말이냐라는 뜻을 좀 재미있게 표현해서 실화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진짜냐, 예. 빼박캔트란 말 참 재밌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약간 이런 뜻을
이제 빼도 박도의 첫 글자 빼박다고 하지 못한다를 영어에 can't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빼박은 전 대충 이해했는데 can't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can't예요? 예. 각이냐는 뭐예요? 뭐뭐 할 각이냐? 예, 이거는 원래 이제 아마 당구 칠 때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 각이다 이런 말에서 온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예상컨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뜻으로 무슨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핫팩 붙여야 할 각? 이거는 그럼 핫팩 붙여야 할 상황이야? 이 소리예요? 오늘 너무 추워서 아마 핫팩을 붙여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이고요. 동의? 하고 물어보니까 보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동의 보감 아시기 전에 인정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정? 인정.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 내 말 인정하느냐, 내 말에 동의하느냐라는 거를 그냥 명사 인정만 써서 인정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할 때 누구세 네 말에 동의한다라고 할 때 인정 하는데요. 예. 이거를 뭐 초성만 따가지고 이응지읒 이응지읒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뜻으로 동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동의보감이란 책하고 이제 같은 말이 들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동음이의어입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동의할 때 그래 동의라고 답할 거를 보감 답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혹시 뭐 오지고 지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전 처음 오지고 지리고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존 사전에도 있고 이제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훌륭하다, 최고다. 그럼 제가 하나 문제 더 내볼까요? 그러세요. 급식체. 기역, 이응, 디귿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역, 이응, 디귿? 예, 이런 거는 이제 초성체라고 해서 예.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떤 말 앞에 강조하는 뜻으로 개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요. 많이 붙이죠.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이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 저쪽 쇼핑몰에서 사는 게 개이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개이득을 이제 초성만 따서 기역, 이응, 디귿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초성체도 요즘 유행인데 넓은 의미의 그 급식체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건 이제 급식체라는 게 말 표현의 유행이라면 야민정음이라고 해서 표기하는 문자의 유행도 있다면서요. 이게 또 이제 좀 재밌습니다. 이제 명칭에 왜 야민정음이냐면 DC 인사이드라는 그 사이트 안에 여러 가지 갤러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야구 동호인들이 모이는 야구 갤러리에서 아마 이런 풍습이 처음 시작된 모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투. 그래서 이제 야구 갤러리에 야자를 따라 야민정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야민정음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퀴즈 형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퀴즈 오늘 좀 많이 내시는데 땀나네요. 댕댕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땡땡이 그런 거예요? 땡땡이? 그 아니고 이제 멍멍이, 개, 강아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댕댕이가 어떻게 멍멍이에요? 댕자하고 멍자가 저 서로 좀 그렇게 혼동되기 쉬운 글자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댕이라고 쓰고 멀리서 보면 그게 멍멍이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댕자하고 멍자하고 헷갈릴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이용해가지고 멍이라고 써야 될 때 댕이라고 쓴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댕이라고 써야 될 때 멍이라고 쓴다든지 이제 하는 식입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럼? 띵작. 띵작이 뭐예요? 명작입니다, 명작. 그 띵자도 디귿 2개 쓰고 멀리서 언뜻 보니까 진짜 명자 같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거죠. 뭐 재미를 추구하거나 재밌게. 이런 이제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읽는 사람이 추리를 해야 되는데 추리해서 맞춰봐라. 뭐 이런 수수께끼도 출발을 했고 많이 쓰이다 보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쉽게 아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럼 급식체도 통 못 알아듣겠는 말들인데 그것도 지금 유행하고 이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심리는 뭘까요? 뭐 앵커께서도 그랬고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젊었을 때는 기성세대는 우리랑 생각이 달라서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고 젊은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오히려 또 기성세대는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뭔가 은어라든지 젊은이들만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데 뭐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도 8, 90년대에도 왔다, 당근이다, 열라 뭐 이런 말 썼어요. 교수님도 그런 거 있었죠, 학교 다닐 때? 맞습니다. 많았죠. 있죠. 맞아요. 그럼 국어학자가 보시기에, 국문학자가 보시기에는 이 급식체 야민정음
딱 듣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기발하고 참 재밌다. 아이디어가 톡톡 튄다. 라고 해서 아주 껄껄 웃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은 언어 파괴고 한글 파괴 현상 아닌가 싶은데 국문과 교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막으셔야 될 분 아니에요? 예, 사실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야민정 같은 거를 보시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으로 보고 우려할 부분도 조금 있긴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너무 좀 과장돼 있고 그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일단 먼저 이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펴자면 이제 야민정음이 한글 파괴다라는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애초에 아마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렇게 쓸 거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세종대왕의 의도에 벗어나서 한글을 좀 색다르게 이제 기존의 규범을 파괴하고 쓰는 건 맞는데요. 근데 한글은 파괴하면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한글뿐 아니라 모든 문화적 창조물은 창조자의 손을 일단 떠나면 창조자가 애초 의도한 대로만 사용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창조물들이 이제 그 애초의 의도를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도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창조자의 의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벗어나다 보면 2차적인 발명도 생겨나고 또 그로부터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상법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례가 긍정적으로 기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야민정음도 그렇습니다만 급식체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 말과 글을 파괴한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 똑같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다양성, 우리의 언어와 문자와 관련된 문화 다양성을 증대시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다양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단 말씀. 다채롭게 되고 풍부하게 되는 데에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개 중에 과한 건 자연스레 소멸하고 어떤 건 사실은 저희 예전에 썼던 그런 말들 중에도 지금까지도 남아서 사용되고 사전에 오르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아서 그러니까 언중들 사이에서 도태될 건 도태되고 보기에 좋다, 쓰기에 편하다 하는 것들은 살아남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세종대왕이 지금 이 급식체나 야민정음을 들으신다면 세종대왕님도 껄껄껄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예. 세종대왕이 당시에 개방적인 성품을 고려하면 야민정음에 대해서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네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교수님 해주신 말씀들 다 실하죠? 예. 금방 응용하시네요. 금방 빼박 팬트 이런 거 기억하면서 10대 아이들과 소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교수였습니다. 도태될 것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이 흐름에 좀 맡겨보자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지금 한글 파괴 현상 너무 심하지 않나요? 좀 걱정됩니다 하는 김철우님 같은 의견도 들어오네요. 오늘 어쨌든 10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급식체 야민정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춥습니다. 여러분 단단히 잘 챙겨 입으시고 이 한파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에 해당 판결문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에다가 그 당시 그 판결문 좀 주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의총하는 진행하는 와중에 그 판결문 절차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 보니까 박지원 최고원이 말하는 내용은 이거잖아요. 본인이 주성령 의원을 만난 것은 맞고 자료를 준 것은 맞으나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자료라 하면서 준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저희 어제 인터뷰에서는요. 아예 2006년에는 만난 적도 없다. 만난 것 자체도 부인하셨어요. 자료를 건넨 건 물론 부인이고. 어쨌든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말이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주성령 의원의 해당 관련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검찰 관계자로부터 CD를 받았고 당시 검찰 관계자가 이 자료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다
하고 하면서 주었다는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판결문에. 예. 저희가 의원총회 때 그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성영 의원의 판결에는 당시 검찰 관계자가 시위를 줄 당시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관련 차례다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게 명확히 나타나 있어서.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판결문에 제보자라고 써있는 검찰 관계자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 관계없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당장 그날 징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음모 아니냐. 오히려 당 사람을 감싸면서 아니라고 같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편을 들고 있더라. 이건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당일날만 하더라도 박지원 최고위원의 변명 내용은 주성영 의원을 만난 것도 맞다. 자료 준 것도 맞다. 단지 DJ 비자금 관련 자료라고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또 좀 내용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수사 관련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구해서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판결문, 특히 법사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판결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뭐 청취자 문자들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또 이제 뭐 세간에 도는 이야기도 혹시 이용주 의원 뒤에 박지원 전 대표가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배우의 배우설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들이 배우라고 한다면은 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저희 당이 예산 정국을 잘 처리해서 국민들로 지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터뜨려 가지고 그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굳이 찬물 끼얹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지금 물론 맞습니다만 최근에 당 내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는 안철수 대표 측이 있고 그건 안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 다음 날 안 대표는 호남에 내려가기로 한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안 대표하고 안 대표 측근인 박 최고위원의 추락을 노린 음모다라고 음모론이 피어날 법한 정황이긴 했어요. 이용주 의원님. 결국 그것은 경향신문에서 담당 기자가 왜 그것을 그 날짜에 했는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게 야당이 국민의당이 경향신문 언론을 움직여서 그걸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번지수 잘못 찾았다. 물어보고 싶으면 경향신문에 물어봐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나의 9년 전 의혹을 사정당국 기억실한 사람이 이제 와서 언론에 제보하고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 보느냐. 물론 뭐 국민의당 누군가가 직접 경향신문 기자하고 접촉은 안 했더라도 어디선가 소스가 흘러간 것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용주 의원은 말씀을 하셨지만 숙려기간 4주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4주 동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김현정 앵커는 세금 체납한 거 없으시죠? 전 없죠. 국세청이 공익 상습 체납자 2만 1,000여 명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김현정 앵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체납할 만큼 많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11조 4,700억 원 규모.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이 251조 원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4.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만 추렸는데도 11조 4,700억. 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3억에서 2억 이상으로 확대가 됐죠. 네. 그래서 공개된 명단도 작년보다 한 4,700명가량이 늘어났는데요. 이 체납 금액은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그러니까 14%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국세청은 이게 우리가 열심히 걷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좀 하기도 하던데요. 이 고액 개인 상위는 모두 기업인이 차지를 했습니다. 기업인들. 이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1위를 차지했고요. 효자건설 회장. 네. 2위는 증여세 392억 원을 내지 않은 신동진 전 이프 대표. 3위는 369억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그리고 유병원 전 회장의 세 자녀 유섬나, 상나, 혁기 씨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어떤 그런 체납액이라 죄송합니다. 예. 아유, 날이 추워서. 체납액이라기보다는 유병헌 회장 사망으로 유 전 회장에게 추징됐던 증여세 115억 원이 상속이 된 겁니다. 여기도 증여세. 네. 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이 노래 희나리로 유명한 가수 구창모 씨. 학창 시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구창모 씨요? 희나리에? 네. 하이틴 스타 출신 배우 김혜선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혜선 씨는 뭐 열심히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체납자들은 체납액이 2억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명단에 남게 돼서 공개됩니다.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 뉴스의 행간 이면도 분석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행간은 갈수록 돈 숨기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입니다. 돈 숨기는 방법. 대표적인 게 위장 이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일단 한쪽으로 재산 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30억 원을 탈루한 한 부부 얘기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집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예. 금고 2개를 찾았습니다. 2개. 근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금고에. 원래는 금고문을 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따지 않고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문을 열었는데요. 결국 열었어요. 5만 원권 4억 3천만 원 다발. 4억 5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3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금고에 그러면은 잠깐만 얼마 들어있는 거? 거의 한 1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9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있었던 거죠. 골드바 3개가 이렇게 4억 5천만 원 들려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또 국세청 수색에 대비해서 돈 숨기는 방법도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식입니까? 예전에는 수색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문 안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이에 돈 숨기는 거거든요. 세탁기에 갖다 넣어놓든가 아니면 아궁이에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이번에는 소파가 등장했습니다. 소파가요? 이 범죄 영화 보면 소파 칼로 촥 뜯으면은 현금 막 나오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에서 봤죠. 그런 영화 장면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요? 소파 등받이에 1,000만 원짜리 수표 등 4천만 원을 숨겼다 들통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들이닥칠 걸 알고 평소에 알고 살았다는 거죠? 아예 그렇죠. 다 대부분 들이닥칠 줄 아는 거죠. 이 정도 고액 체납자들. 소파 등받이에다가. 네네. 참 대단하네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정말 그야말로 세금 전쟁입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숨기는 게 더 쉽다는 인식이 팽배하다입니다. 그래요? 이 국세청 명단을 보면은요. 이 국세청이 뭐 공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 이전에 잘 걷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1.2%에 불과합니다. 1.2%? 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뭐 그런 의문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건 이거죠. 이런 의혹이 지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2008년 주동영 의원의 그 당시 사건 당시 언론들을 다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이미 주성영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줄 당시에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줬다는 내용이 2008년도 언론 보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어제 어설픈 대하소설급 음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용주 의원 말씀을 쭉 종합해보면 그런 음모의 가능성은 뭐 요새 말로 1도 없다. 전혀 없다. 1도 없다. 대하소설이 아니고 굳이 한다면 픽션이 아니라 팩션일 가능성은 있다. 픽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팩션. 팩션?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다. 아, 팩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말입니다, 이 의원님. 아니, 이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은 이거 정말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니냐, 당이. 이런 얘기 나와요. 이혼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한 것보다 이혼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고 그때마다 이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틀린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충분히 그런 노력이 가능한 시간을 보고 특히 이혼하다 보면은 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숙려기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려기간 4주 있죠. 예. 충분히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 들어있다. 어느 날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범위를 넘어섰고 분당 탈당을 운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제1신임이란 것은 지금 당내에 바른정당 통합을 둘러싸고 예.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방법론 쪽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할 필요성은 있고 그게 리더십의 문제로 리더십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명확한 리더십을 수립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재신임 문제는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주성영 의원 녹취록을 박주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예. 현재와 같은 입장에 있는데 주성영 의원이 거기에 대고 입을 맞춰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신뢰라든지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성영 전 의원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특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녹취록 지금 공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며칠 있다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며칠 있다 하겠다. 왜 며칠 있다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은 수요일 목요일로 징계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절차에 불쑥 내게 되면 또 그게 편집이 됐네 안 됐네 어디가 빠졌네 이렇게 또 새로운 논란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해라. 빨리 공개하는 게 맞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말로는 이혼 아니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심리적 이혼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각방 쓰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날씨가 뉴스입니다. 서울 영하 12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겨울이 춥다지만 이번 한파는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라 그런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꼼짝 않고 강력합니다. 그런데요. 일명 김영란법은 시행 1년 만에 결국 꼼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 어제 통과가 된 건데요. 농어민들은 환영이지만 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는 것이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집니다. 이러다가 계속 슬금슬금 꿈쩍꿈쩍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닌지, 부정부패 원천 차단이라는 원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한국당의 3파전입니다. 정치권,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으로 뜨거울 것 같아요. 네, 후보가 3명이죠. 김성태, 홍문종, 한선교 의원인데요. 예. 김성태 후보는 친홍준표, 홍문종 후보는 친박근혜, 또 한선교 후보는 중립지대 후보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때문에 원내대표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 각 세력의 우위를 엿볼 수가 있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오후 4시에 합동토론회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득표자 2사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결선 투표요? 네, 현재까지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당 안팎에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당내 친박 세력의 거취, 또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의 그런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또 예. 대여 투쟁의 수위도 달라질 것 같네요. 오늘 뉴스닥 있는 날입니다. 뉴스닥에서도 이 얘기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사드 역지사지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역지사지 해법을 강조했더라고요. 네, 방중을 앞두고요.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기자가 3불 원칙을 다시 물었는데요. 3불 원칙이라 하면 이제 사드를 추가 배치 않겠다.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엮이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한국이 지킬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만 말해서 논의 확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 간 회담 후에도 공동 성명을 채택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사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가 드러날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내일 중국을 찾는데 문 대통령 마음이 결코 가볍진 않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공동성명 채택도 안 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게 사드 앙금이 완전히 가시진 않은 느낌? 그야말로 봉합이죠. 그렇죠. 마지막 포인트 봅니다. 구속시험대에 오른 전현 실세들입니다. 전현 실세들. 이명박 정부 때의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또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겁니까? 네. 김 전 비서관은 군의 댓글 공작 혐의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태훈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로 불리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군의 정치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오늘 두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현 정권 실세를 타겟으로 잡은 검찰이 얼마나 보강 수사를 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번이 세 번째죠. 세 번째죠. 예, 세 번째 영장 청구인데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법원이 그냥 북적북적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짝퉁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각수채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 의원님이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예, 어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이 됐죠. 박주원 최고위원.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 CD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DJ 것이라고 하면서 주성영 의원에게 건넨 적이 없다. 이건 대하소설급의 음모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모에 연관된 인물, 이른바 배후 인물로 같은 당의 이모 의원. 제가 이제 이모 의원이 누구냐라고 계속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용주 의원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반대파의 음모다라는 주장이었죠. 이용주 의원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용주 의원님, 이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 이름보다는 이모 의원으로 더 알려진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거는 음모고 그 음모의 배우가 이모 의원, 이용주 의원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뭘 근거로 이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이제 보시면은 이번 사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그렇죠. 그래서 그 음모론에 제가 관련돼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경향신문의 보도, 단독 기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저는 그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과 기사의 보도의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저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 의원들이 경향신문 보도 관련해서 기자를 만났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태의 음모론의 근원지로 저를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다. 근데 박주원, 말씀하세요. 박주원 최고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징계 절차를 제가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는 약간 틀린데요. 당일 오후에 저희들이 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당의 모 중진 의원께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비상징계 절차를 밟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셨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 안철수 대표도 동의를 해서 비상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지 제가 주장한 적 없다. 징계 절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그 징계 주장하신 분은 박지원 전 대표시죠? 제가 직접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먼저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가 된 거고, 나는 전혀 앞장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은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날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관련된 문건이라고 그러면서 제시를 하시더라. 그걸 그 사이에 어떻게 구해서 그걸 갖고 흔들 수가 있느냐. 사정당국으로부터 뭔가 그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준비해놨다가 그날 흔드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죠. 그날 아침부터 경향신문 보도로서 당이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주원 최고위원의 변명 내용, 변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나왔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오후 4시로 당의 의총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당의 논란에 보면 주성영 전 의원이 DJ 비자금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